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내년 예산안 윤곽이 좀 나왔잖아요. 예, 예. 뭐 내년 예산안에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뭐 적자 예산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 이제 확대 재정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내년 총 수입 예산 금액은 483조 원이고 지출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내년 총 수입은 올해보다 0.3% 느는 데 반해서 총 지출은 올해보다 8.5%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에서 총 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가 이제 8.2%가 되는데요. 예.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재정이 예상됩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재정 지출이 많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많이 좋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네. 수입이 또 줄어들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이 재정이 다 다를 때보다는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282조 8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세입 예상치보다 1.1%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약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 법인 세수가 53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8%나 급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 수입이 올해 대비 이제 1.5%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54%가 증가를 해서 간신히 이제 전체 국세 수입이 이제 플러스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수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이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이제 89조 7천억 원이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제 내년 누적 국가 채무가 9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상 전망치인 840조 원보다 무려 105조 원이나 늘어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6.7%로 올해보다 3.2%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재정 수지 적자는 109조 7천억 원, 그러니까 GDP 대비로 5.4% 수준이 됩니다. 예.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5.7%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과거 우리 재정 기준 규모로 볼 땐 상당히 큰 수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연기금을 보험하고 이런 걸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OECD 국가들은 통합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도 통합 재정 수지를 봐야 되는데 내년 통합 재정 수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6%가 됩니다. GDP 대비. 네. 예. 그래서 2019년 OECD 평균이 마이너스 3.3%였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6%로 36개 국가 가운데 19위였는데요. 올해 이제 3차 추경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9%까지 이제 악화가 됐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2위로 재정 건전한 국가로 뛰어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OECD 국가 평균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9.2%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마이너스 3.6%를 유지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순위가 OECD 36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 미국의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7%였고요. 일본은 3%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올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수지 비율 마이너스 3.6%를 우리나라가 고수한다면 선진 경제대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적자 재정이 뭐 이번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뭐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수년 내에 50%가 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이제 50%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2045년쯤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99%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2060년경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지난주 그 조선일보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채무 비율이 2045년에 99%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81%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40년 후 상황을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예. 그 말대로 206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81%가 된다고 해도 현재 OECD 평균 1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흠. 역설적으로 앞으로 최소 40년간은 재정 안정성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예. 그 보수 언론들이 재정 수지 정책의 롤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그 독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70%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내후년에 우리가 50%가 된다고 해도 예.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고요. 예. 앞으로 4, 50년간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이 이제 경제 분석가들의 생각입니다. 예,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보면 뭐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그 수준이고 뭐 예,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200%가 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경제 구조가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예, 채무 비율이 이렇게 좀 갑자기 증가를 하면 50%를 넘게 되면 이게 대외 신용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라가 빚지는 게 좋을 리는 없는 거고요. 예.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현 정부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확대 재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생긴 문제인 거고요.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그 재정 건전성을 엄중히 관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예.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이제 좋은 예가 있는데요. 독일은 2009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조적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규 차입이 명목 GDP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황기에도 부채 규모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지난해 총 정부 부채를 GDP의 35%, 재정 수지 흑자는 GDP의 0.33%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들이 채무 준칙이나 재정 수지 준칙을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준칙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적자가 많아지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산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총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도 좀,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일 수도 있고요. 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국가 재정 추수입원은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세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선내인 경제연구소장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나라 곳간이 빈다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나라 곳간이 비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두 가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소수 최상위 부자들에게 깎아주는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국세 통계 연도에 보면 종합소득세 1인당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 그리고 종합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한테 2만 7천 명에게 1인당 5,800만 원가량의 세액을 감면하거나 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 최상위 고소득자에게 세금 깎아준 액수만 1조 5천억 원인데 이건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을 당하지 않아도 정부가 매년 주는 혜택이고요. 이거야말로 부자 지원이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예는 그 부동산 갑부들이 가진 땅일수록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가 엄청 낮아서 세율 찔끔 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인데요. 예. 경기도 토지의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면은 평당 미터당 그 10만 원도 안 되는 땅의 실거래가 대비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4%인 반면에 예. 1천만 원 이상 고가 토지의 현실화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싸구려 땅은 시세 대부분을 과표로 잡으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그들이 소유한 그 최고가 토지들은 왜 시세보다 이렇게 훨씬 낮게 과표를 잡고 있냐고 선 소장은 따져 묻습니다. 예.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부처 장관인 홍남기 장관과 김현미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큼 이제 공정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그렇죠. 공정과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회 정의고요. 그러니까 예. 공정과세만 제대로 해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만 매년 좋게 수십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정권이 바뀌어도 가만히 놔두고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골고루 재난지원금 좀 나눠주자고 하면 나라 곳간이 빈다 이렇게 생나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이렇게 퍼주고 걷어야 할 것 안 걷고 있으니 나라 곳간이 비는 거고요. 제발 그 부자를 위한 살림살이 그만두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살림살이 좀 하자 이렇게 선대인 소장은 주장을 합니다. 예. 매우 공감이 가는 주장이고요. 증세 없이 현행 세법대로 세금만 제대로 거두어도 국가 재정 건전성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가 재정 관련해서 오늘 바른 경제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